우리 홈페이지에 이제 초대의 글에 김천원 교감 선생님이 쓰신 초대의 글이 있죠. 그만한 글을 저는 못 봐서 그걸 읽는 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물론 시가 아까 나왔지만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글귀라서 제가 목소리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원 선생님이 쓰신 그 초대의 글에서 그대를 이수광으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수광은 가장 늦게 지는 별과 가장 먼저 피는 꽃을 알고 있다. 이수광의 정직한 시간과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었다. 이수광이 사랑한 시간이 여기 있고 이수광이 펼쳐놓은 세상이 저기 있다. 헤아릴 수 없다. 어떤 슬픔도 어떤 자부도 없이 옛날처럼 내일처럼 이수광 그대가 자작나무 숲으로 걸어간다. 구름 뒤의 은빛처럼 이수광 그대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고 있다. 이수광 그대를 가만히 좋아했다. 봄이 오고 있다. 이수광 그대 자작나무 숲으로부터. 예, 이수광 교장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때 교장실에 근무했던 이수광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저를 맞아주셔서 마음이 많이 지금 뜨거워졌는데 어떻게 냉각시킬지 이제 걱정이 됩니다. 학교 시계로 보게 되면 지금이 가장 바쁠 시기입니다. 계획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시기에 이런 자리를 만들려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을 걸 생각하게 되면 감사함보다는 좀 부끄럽고 미안함이 크고요. 아까 그 식사 자리에서 보니까 그렇게 정성 들인 음식을 만들었던 손길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서 정말로 좀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제 감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 떠난다는 것, 헤어진다는 것에 미학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믿었던 방식이 이런 겁니다. 떠난다는 것 말없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다. 제가 그 법정 스립이 쓴 수필집에 나오는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글귀에 이런 게 있지요.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음이고 밀려서 가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마무리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채비를 하는 거다. 어쩌면 제가 그런 흉내를 내고 싶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자리가 저한테는 좀 이렇게 한편에서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 있는, 피하고 싶으면 이제 피하는 그런 거이고 싶었어요. 근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처럼 책무가 있답니다.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역할을 통해서 뭔가 정리하고 가는 것도 이후의 목이다. 이후 있을 때도 힘들게 하더니만 갈 때도 이렇게 힘들게. 그래서 그 책무가 있다면 단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학교에 그 발걸음을 멈춘 지 한 보름 남짓 됩니다. 보름 남짓 동안에 밖에서 이후학교란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 이후학교 출신이라면서 이런 얘기부터. 그때 이후라고 하는 그 말과 제가 간혹 학교 앞을 지나갈 때 학교에서 나는 불빛을 보게 되는데 느낌이 참 다르더라고요. 15일 전까지 이유는 제 자신과 동치였습니다. 제 3터, 내 학교. 근데 이제 15일 이후가 되니까 내 인식의 회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지요. 인식 정렬이라고 표현할 텐데 이유는 이제 그리움의 대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에 이제 혼란이 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직장을 바꿀 때 나름대로의 정체성에 이해가 잘 되는 경우는 뭐 이렇게 부담이 없지요. 오늘 이제 제가 가야 될 곳에서 퇴근을 하면서 오다가 가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이유로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아니면 인지구를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좀 혼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정체성의 이해 과정이 저한테 좀 잘 진행이 되면 이유한테도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만 이유로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맥락에서 한 3가지 정도의 그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그 산수를 해보니까 올해까지 따져보면 25년을 교사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 특이한 것이요. 이 정도 되게 되면 뭔가 좀 교육에 대해서 자신있게 일해야 되는데 점점 갈수록 이게 미국에 빠지는 겁니다. 자, 교육 행위라는 게 뭘까? 우리가 상상하는, 상정하고 있는 학생상이라는 게 학교로부터 정말 길러지는 걸까? 학교라는 공간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혼돈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썼던 글들을 최근에 안 보려고 그래요. 저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과거의 생각이 지금하고 전혀 단판인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일종의 이제 교육 인식의 공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공황이라는 게 어찌 보면 교육의 영역에서는 좀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교육의 대상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해석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우리 존재 양식에 대해서 그 누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조물주가 신이 아닌 한 모르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구성 요소들이 그런 거죠. 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확인시키는 방식이 나의 가치관, 나의 정서, 나의 사고 구조,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육성되고 성장되는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교육학자고 하는 사람들이 써놨던 글을 보게 되면 항상 절반의 인식이에요.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와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학교를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런 고민들이 이유학교 왜 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어제 제 오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유학교에 올 때 정학균 선생님하고 이거 우리 신입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 들을 때 제 머릿속에는 정말로 이상적인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상적인 학교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우리 소위 말해서 2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마음도 따뜻하고 행동 건지도 반듯하고 사유의 폭과 넓이가 깊고 그러면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가능하겠다. 근데 그런 머릿속에 이상적인 학교를 그리고 있던 찰나에 두 분을 만났는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게 실현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선택을 했습니다. 학교의 교육과정 열어보면 완벽합니다. 이유학교 같은 교육과정이 정말 흔치가 않아요. 적절하게 지적 깊이를 자극하는 교과가 배치되어 있죠. 또 학생들에게 감성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적절하게 주변 사람들이 자극하는 요소들이 학교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을 지나고 났을 때 우리가 상정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그렇게 육성되느냐? 흔치 않죠. 가끔 가다가 그런 친구 만나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학교를 그렇게 그리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바라는 인간이 육성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존재였다고 하면 교육개혁은 이미 100번도 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육 학교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좋은 교육 해야 된다고 했지만 여전히 망가지고 있는 케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학교 무용론을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학교 여전히 필요하죠. 그러나 학교로부터 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좀 제가 느끼는 무력감 같은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학교가 없던 시절에 사람은 어떻게 배웠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게 사실 교육의 원형이에요. 교육의 원래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그것을 흉내낼 수도 있겠죠. 학교가 없을 때의
인류가 여전히 배우고 뭐 가르치고 하는 행위가 있었죠. 그런 형태를 따져보니까 결국은 마을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어울려서 삶을 중심에 놓고 삶을 통해서 삶의 과정에서 배우는 그런 공간, 그런 배움터.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기능적인 공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을의 개념으로 구성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을의 개념으로 학교에 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 혹시 뭐 우리 부모님 중에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남아프리카에 있는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부족이라고 하죠. 벤바족인가요? 이 벤바족의 아이들한테 혼내고 칭찬하는 방식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우리가 그거 정말로 좋은 시사점일 것 같아요. 아이가 잘못하면은 이 아이를 마을 뭐라고 할까요? 광장에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한대죠. 너 어떤 거는 잘못했어. 어릴 때 뭐 이렇게 호박에다 이렇게 말뚝뚝 찌르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얘기를 하겠죠. 호박에 말뚝 찌르는 거는 우리 공동체 식량을 축내는 거니까 그건 나쁜 일이지. 그런데 너 이전에 나하고 얘기할 때 웃으면서 말했었지. 웃을 때에 드러나는 흰치아가 보석이야. 그거 간직해.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겠죠. 식량에다가 손대서 많은 사람한테 이 폐를 끼치는 건 아주 사악한 일이지. 그런데 이전에 너 나이 어린 네 동생하고 놀을 때 동생에 맞춰서 이렇게 놀은 적 있지? 그런 모습이 정말로 천사 같다. 마을 사람이 돌아가면서 잘못된 것 지적하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 그 아이의 존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행위들을 확인시켜 주니까 그 친구들의 문제 행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인식을 치를 때까지 동일한 문제 행동을 반복하지 않더라. 그게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존재 가치를 내가 잘 모릅니다. 누가 확인시키냐? 타자가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마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랐던 곳은 아주 시골입니다. 지금도 동네 세대를 다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을의 원형이 조금은 살아있는 그런 동네죠. 제가 성장기에 저희 선친하고의 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게 관계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배웠던 계기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가 집에서 한 4km 되고요. 중학교는 한 10km밖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를 타고 갈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자전거 큰 거를 사주시고 그걸 타고 가라. 진 자전거죠, 옛날. 근데 아버지 요구가 좀 불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동네 어른을 만나면 자전거 위에서 인사하지 말고 반드시 내려서 인사하거라. 이 조그만 등치에 큰 짐벌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시 내려서 인사하고 가려면 출발도 힘들고요. 소위 말해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요즘 아이들 표현하기엔 짜증 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이제 뭐 가다가 귀찮으니까 자전거 위에서 인사하고 갔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저희 손님께서 숟가락 놓자마자 가서 회초리 가져오라고. 아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걸 잊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지적하면서 애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종아리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맞기 싫어서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가다 어른을 만나면 내려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동네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씨 집안의 셋째 아들 인사 잘한다. 그래서 저한테 인사만 잘하면 굶지는 않는다. 그게 저는 지금도 저한테는 이렇게 저희 선친이 얘기했던 것 중에 아주 강한 내리로 남아 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그렇게 이제 칭찬하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마을의 힘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가을이 이제 막 이제 들어올 오이가 누렇게 좀 익잖아요. 초가을 막 되면. 그렇게 더 익게 되면은 먹질 못하니까 어머님이 이게 잘라가지고 다른 집에 갖다 주라고. 많이도 아니에요. 한 집에 하나씩. 이게 가지기 싫죠. 귀찮아서 이렇게 갖다 주고 나면 돌아올 때 상대방 집에서 꼭 뭔가를 들려줍니다.
그게 이제 아마 뭐 우리 이거 고상하게 얘기하면 직여의 경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관계 맺는 방식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마을의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조연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본인 스스로 배워가도록 만드는 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마을이 정말 필요한데요. 마을은 형태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마을 공동체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형태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안에 담겨있을 거에 컨텐츠 얘기를 좀 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좀 뭐라고 할까요? 모인다고 해서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마을의 콘텐츠는 건강한 세계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세상을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 그런 콘텐츠. 인간 존재에 대한 감수성. 또는 서로 치유할 수 있는 의뢰. 사람들은 상처 많이 받거든요. 그런 걸 치유할 수 있는 의뢰가 있는 마을.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세상을 보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이 있는 게 마을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마을의 콘텐츠를 구성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런 점에서 이유는 정말로 좋은 장점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절반의 성공을 했어요. 이후 학교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학교를 중심으로 또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고요. 자, 그럼 실체로서의 그런 이제 마을이 형성됐다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콘텐츠를 채워나가는 일이 정말 더없이 중요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강한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것, 인간 존재에 대한 감수성을 아이들이 느끼게 해주는 것,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의뢰가 있는 마을, 이런 것들을 좀 잘 조직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액을 먹고 뭔가 이렇게 주고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후의 학교를 제가 이제 떠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의 그 소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가되게 되면 행복감이 늘어나는데 일정 시점이 넘어가게 되면 전혀 행복감이 늘어나지 않지요. 미국의 경제학자인가요? 리처드 이스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론을 썼대요. 그래서 이스털린의 역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돈이 지속적으로 벌리는데 행복하지 않아. 그런 문법을 좀 흉내내 본다면 이후에 역설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말을 붙인 거예요. 이후의 역설. 이후 학교는 정말로 좋은 민주적인 시스템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자치학교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 말하기 이전부터 다수가 참여하는 시스템이 정말로 정교하게 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 참여하는 사람도 흔쾌함이 없는 거예요. 민주적인 절차 다 따지는데 끝나고 나면 개운치가 않아.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렇게 꼭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치 이거 되는 거야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당에 의해서 제도를 잘 만들었는데 그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 스스로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학습이 잘 안 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걸 운영하면서 정성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흉내내기 스타일로 가게 되면 어그러지죠.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흉내내서는 안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자기 욕망을 거기 씌워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사실 알아요. 굉장히 공공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더라도 삿된 것이 껴있게 되면 대개 사람들은 알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아니면 또 한편에서 무감각인 거죠. 감각이 이렇게 좀 무뎌서 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는. 근데 앞으로 이제 이후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수정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좀 상처를 더 스스로 많이 받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입니다. 모든 민주주의의 근원은 서로 골고루 손해보는 겁니다. 각자가 최대의 이익을 누리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불가능합니다. 손해봐야 됩니다. 손해보는 것 여러 가지 차원의 손해가 있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좀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옆에 친구를 생각해서 좀 귀찮지만 뭔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것도 손해보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죽이려는 거니까. 부모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에 빠지고 싶지만 그래 학교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래서 조금은 내려놓는 것도 손해보는 겁니다. 이런 손해보는 마음이 없이 그 많은 민주적인 절차, 제도를 잘 운영하고 그 안에서 다수가 만족감을 누리겠다? 이것은 연못구어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 면이 좀 많습니다만 골고루 좀 손해보려고 하는 마음, 그런 자세들이 좀 깔렸으면 좋겠다. 이후에 그런 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 두 번째가 민주주의의 본질은 신념이 다른 사람과도 대화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누구나 신념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 신념 때문에 목숨까지 버립니다. 그러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신념과 별개에 있는 낮은 차원의 신념이라고 하면 그것은 소통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 거 다 주장하고 어떻게 됩니까? 제가 공동체라고 하는 이게 뭐가 공동체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공동체요. 나하고 정말 함께 하기 어려운 사람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 것 같은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게 공동체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세가 같지 않다 보니까 신념이 충돌나게 되면 조정이 불가능해져 버려요. 제가 그 공감한다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공감하려고 한다. 공감이 뭘까? 그 아이의 말을 그냥 내가 이해하는 정도보다는 그 아이의 느낌, 말하지 않는 느낌까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게 공감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신념이 다른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려고 하면 정말로 공감 능력이 커져야 되겠다. 이유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스템만 자꾸만 늘려놓게 되면 나중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소위 말해서 노가다 공사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건물 이제 올릴 때 비계라고 하죠. 겉에 이렇게 이제 나무로 세우는 거. 지금은 이제 조립식으로 돼가지고 탁탁 올라가는데 그때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나무 이렇게 엮어가지고 나무 사이에다 철사를 넣어가지고 동동 동겨 매는 거예요. 철사 동긴 다음에 이 쇠꼬챙이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딱 돌리게 되면 딱딱해지죠. 근데 그때 제 눈에는 이 노다 공사판에 있는 아저씨들이 꽉 안 조이는 거예요. 약간 흐물흐물해요. 그래서 발로 이 비계를 딛고 가다 보면 좀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식장이라는 분한테 아저씨가 빡 조여야지 왜 이렇게 흔들리게 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해요. 세게 조이면 철사가 끊어진다. 맞아요. 한치 움직임도 없이 조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철사가 딱 끊어지죠. 적절한 여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아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막 신념과 이게 뭐냐면 자기 차원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거예요. 꽉 조여서 빈틈없이 만든다. 그러나 끊어집니다. 아마 공학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클렉 현상이라고. 우리 그 건물에 쇠에 그 나사못 박을 때 나사 딱 조인 다음에 한 바퀴 더 돌리면 어떻게 돼요? 딱 끊어지잖아요. 클렉이 왜 나타나느냐?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에는 여백이 있어요. 그 여백이 조금 손해보는 것과
연동돼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이후에서 좀 고민하고 함께 조금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성찰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회가 되면은 이유는 더없이 빛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3주체한테 이제 한마디씩만 더 드리고서 이제 말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 예,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학부모님한테 너무 큰 빚을 많이 졌습니다. 저한테 더없이 신뢰를 많이 보여주시고 사랑을 주셨지요. 근데 집단으로서 학부모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면,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인격적으로 성숙자가 되기를 기대하실 겁니다. 누구도 내 아이가 공부는 잘하는데 인간적으로 참 멋없는 친구, 까칠한 친구 원하지 않을 겁니다. 뭔가 되더라도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가 전제이 되느냐? 도덕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도덕적 감각이 윤리의식을 얘기하는 것만 아니에요. 주변 사람한테 따뜻하게 하는 것, 말로 뭐 주는 건 없지만 말로 부드럽게 해주려고 하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주변 모르는 사람한테 마음을 이렇게 덜어내는 것도 도덕적 감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제가 25년 동안 그런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교의 프로그램은 정말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집에서 아니면 일상에서 그런 것이 안 됐던 친구가 학교에 어느 선생님한테 가마를 받아서 한순간에 뿅 간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삶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삶을 산다고 얘기하죠. 그런 점에서 일상에서의 도덕적 감각을 갖는 것이 결국은 부모님이 원하는 아이가 이 상이 만들어지는 것과 지름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는 거, 인사하는 거 다 뭐 그렇게 되겠죠. 이거는 학교의 영역 사실 밖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님들께서 부모님의 삶이 또 그러셔야 되겠죠. 그런 도덕적 감각을 갖도록 아이들에게 자극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좀 조건이 되면 더없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후 학교 밖에는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후 학교 밖에 나가면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 참 많고 그 유혹이 실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통과하면 아이가 정말 빛나는 아이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이유는 밖에 있는 것 좋은 거 다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이후에 왔다고 하는 거의 대전제는 뭐냐면 좀 그런 분위기하고는 달리 가겠다는 약속인 것이고, 좀 느리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의 속도에 따라서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오시는 걸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학교 밖에 그런 게 많다 보니까, 혹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 인간이 어떤 세팅된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길들여지고 효과가 동일성으로 나올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매뉴얼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교육. 그러나 인간 존재는 매뉴얼을 통해서 동일성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이렇게 애달플 이유가 없어요. 맞죠? 조물주가 인간을 주실 때 어떻게 프로그램 세팅된 방식으로 길들여지길 원하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밖에, 학교 밖에 있는 그 수많은 좋은 프로그램들, 그거 따지고 보면 한 2, 3%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후 학교가 만약에 그런 것을 자꾸만 이렇게 추가하고 덧붙이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는 분당보다 강남보다 더 셀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브레히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브레히트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리더십 뭐 그런 쪽에서 나오는 책 중에 똑똑한 사람만 모여있는 조직은 집단적으로 무능해진다는 게 결론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으면 집단적으로 무능해진다는 게 뭐냐?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좋은 것. 그런 점에서도 이후 학교에
선택한다는 것, 이유 방식으로 우리가 사유한다는 것이 어떤 걸까? 이유 방식의 교육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의 이해와 약간 멀리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궁극에 더 큰 가치가 될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 그래서 혁명하는 것도 단순한 사람이 하잖아요. 이유학교 하는 것도 단순한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이렇게 똑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적으로 무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 선생님, 제 동료 선생님들입니다. 뭐 꼭 선생님이 아니어도 우리 계시는 우리 부모님 것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니까 누구한테도 통용이 될 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이게 이제 그 정통교육학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야매교육학 정도 될 거예요. 교사의 분류를 합니다. 민속적인 분류죠. 어떤 교사가 있냐 세상에는 네 부류의 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글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한자로 경사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 주어진 교육과정을 잘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학원에 있는 대개의 분들이 다 경사로 이름을 날리는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 저희 교육학하는 사람이 교육공학자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걸 공학적으로 생각하지.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특정한 세팅된 환경 속에서 우리 원하는 방식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씀드렸죠. 이 경사가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교사 유형입니다. 실제로 부모들한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저급의 교사입니다. 글 읽어주는 사람 학교가 아니어도 참 많습니다. 학원에. 두 번째의 교사의 유형이 제가 그동안에 이제 보고서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저도 아마 그런 유형이었을 것 같긴 한데 금사라고 표현합니다. 배움을 돈벌이, 직업 선택과 연결시켜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협박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너 뭐 먹고 살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까요? 우리나라 교육 경쟁하면 왜 나쁘다고 얘기합니까? 교육 경쟁 때문에 아이들이 좌절한다고요? 저는 다른 방식의 얘기입니다. 교육 경쟁 왜 하느냐? 교육 경쟁 왜 나쁘냐? 노동자 되지 않기 위한 경쟁입니다. 맞죠? 교육 경쟁,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냐? 노동자 되지 않기 위한 경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할 때 노동자 되면 그거 싫어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저는 금사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분 잘못 만나면 아이들이 굉장히 잘못된 세계관을 갖죠. 아주 왜곡된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행복하다고 이야기해, 돈 벌어서. 자기는 행복하다는 의미로 이야기하지만 주변 사람이 보기에는 행복이 아니라 속물이죠, 사실. 근데 그 본인이 속물이라고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잘못 배운 거예요. 금사를 통해서. 한 사람이 이제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 공적인 것, 사회적인 것, 시민으로서의 책무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 공사라고 표현을 하지요. 요즘 아마 그런 분들이 절실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지나치게 이제 세상을 자기 각도로 해석하기는 아이들이 좀 혼돈스럽긴 하지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인사입니다. 인사. 사람의 올바른 삶을 안내하는 교사. 올바른 삶이 뭔가를 아이들과 대화 나누려고 하는 교사. 우리가 배워서 살아간다는 것은 특정한 삶의 형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어떤 삶의 형식을 만들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는 정말로 이게 이제 방향타 없이 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후학교에 기대하는 선생님, 우리 이제 설립자분들이 기대했던 교사는 아마 공사와 인사 그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공적인 것을 고민하는 교사와 올바른 인간 삶에 대한 고민하는 교사가 아픔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픕니다. 세상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때는 말도 해야 되고, 어떤 때 그 아픔 때문에 아이들하고 함께 토론도 해야 되고, 울어야 될 것이고. 근데 그거 혼자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삶, 좋은 삶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 그런 교사의 분위기가 되려고 한다면 교사들이 함께
함께 어울리고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교사가 져야 될, 개별 교사가 져야 될 부담을 덜어내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교육학자, 미국의 교육학자 중에 로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된 사람인데, 이 로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사들을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70년대 이미 미국의 교사들이 어떤 사람이냐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줄로 얘기합니다. 물에 가라앉거나 혼자 알아서 헤엄쳐 살아가거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물에 빠져 죽거나 알아서 헤엄쳐 살아남거나. 인간 존재를 담당하기 때문에 교사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아주 힘든 겁니다. 지금이어서 힘든 게 아니고. 그런데 선생님의 힘듦을 학생들이 아느냐? 모릅니다. 아는 체 할 수 있지만 정말 모릅니다. 부모님이 선생님의 아픔을 아실 거냐?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게 있는 내면의 고민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저도 느끼는 것. 교사들한테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 누가 상처받아요? 제가 상처받아요. 뭐예요? 내가 교사로서 능력이 없는가 봐. 얘기했는데 안 변해. 그런 게 반복되게 되면 내 스스로 뭐가 됩니까?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요. 그때부터 사표 낼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 정도까지는 모르시죠. 그런데 그 아픔은 누가 하느냐? 동료는 합니다. 그래서 이유학교가 자치학교로서 자리를 잡고 또 인사와 공사 그 어딘가에 교사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정말로 함께 다독이고 손잡고 서로 고민이 있던 거 나눠가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 것. 지금도 그런 풍토가 잘 만들어져 있지만 더 질적으로 심화시키는 게 정말로 필요하겠다. 선생님한테 질곡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사의 삶은 타인의 입방아에 노출되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를 평가합니다. 나를 지나갔던 10개의 아이들 다 저를 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 30주년 행사에 갔더니만요. 저녁에 술을 한 잔 먹는데 30년 전에 일을 가지고 지금도 교사를 욕하는 제 친구가 있거든요. 그 개장수 그 새끼 지금 살아있어요. 85 정도 됐겠지? 그런데요. 지금 30년을 돌아봐도 그때의 아픔은 여전한 겁니다. 그 선생님은 평생 욕먹은 거예요. 교사의 직업적 존엄은 타인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가 귀로 듣지 못하지만 버스에 탔던 어느 아이가 나한테 정말 저 밑바닥 같은 욕을 했다면 내 직업적 존엄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가 나의 직업적 존엄을 어떻게 지킬 거냐에 대한 고민들은 굉장히 필요하다. 제가 그냥 좋아하는 선생님의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조정래 선생님이에요. 작가 선생님. 한번 별바는 없고 이제 책을 통해서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 만사는 노동의 문제다. 노동은 감상이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노동은 치열해야 된다. 저는 우리 이 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치열함은 뭐냐?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 겁니다. 그 치열함 속에 뭐가 있느냐? 교육적 희열이 있죠. 제가 이유학교 10년 동안 지내면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교육적 희열입니다. 그거 누가 주느냐? 학생들이 줍니다. 여기 지금 제 만났던 여러 학생들이 가끔씩 저한테 와서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게 저를 너무 기쁘게 했고요. 그래서 직업적 존엄을 고민하다 보면 노동의 치열함도 생각이 될 것이고 그 속에 교육적 희열이 있나. 교사의 삶의 구성 방식이 그런 거다. 그런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고요. 우리 학생 여러분 여기 계시는데 예, 참 여러분 때문에 제가 많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유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사유의 깊이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무사유,
생각하지 않는 공간에 뭐가 자리하느냐? 감각이 자리합니다. 감각만 자리하게 되면 내가 내 사유를 깊이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은 공부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도 해보고 친구들하고 관련 속에서 적어도 저 친구한테 어떤 일이 있는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것이 사유하는 거다. 그런 사유를 즐기는 사람 정말로 존재가 풍요로울 겁니다. 그 파주에 있는 그 IT 기업 중에 제니퍼 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지요. 그게 이제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 제니퍼 소프트 회사에 33가지 하지 말라는 금기사항이 있더라고요. 아주 독특합니다. 회의할 때 전화가 오면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러지 말고 받아라는 거. 아, 역설이에요. 정말 재미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상 쓰지 마요. 잔디밭에 풀 뽑지 마요. 그거는 회사 사장님의 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32번째 이게 있습니다. 사유를 게을리 말아요. 공동체 의무입니다. 제가 그거 보는 순간에 절대 그 회사 망하는 일이 없을 거다. 사유하는 것. 그거 공부 잘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인간 존재로서 인간다움을 찾는 길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 뭐 가끔 신문도 보는 것, 이런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우리가 해왔던 방식에 함께하는 것,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다양한 사고 실험하는 것, 이화학교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정말 특권입니다. 우리 이화학교의 그 새로운 비전이 실험과 상상이죠. 어떤 실험과 상상도 학교가 받아 안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성장의 깊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조건이 됐으면 참 좋겠다. 김강규 시인의 시 중에 생각의 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꼭 이 말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생각의 사이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시인이 시만 생각하고 정치인이 정치만 생각하고 경제인이 경제만 생각하고 군인이 전쟁만 생각하고 학자가 학문만 생각하면 시인한테는 휴지만 남고 경제인한테는 돈만 남고 정치인한테는 권력만 남고 농민한테는 농약만 남고 학자한테는 뭐만 남을까요? 학자한테는 통계만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만 생각하면 뻔합니다. 뭐만 남아요? 수능 점수만 남습니다. 사유하는 것, 넘나들면서 고민하는 것, 저 건너에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그런 걸 즐길 수 있게 또 학교가 또 이렇게 자극 주는 것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화학교 10년은 저에게 제 인생에서 굉장히 가장 찬란했던 시절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찬란하기는 어려울 듯 싶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설립자로 계시는 우리 이웃 공동체 회원 여러분, 부모님, 저한테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제가 배신을 하고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신 사랑 끝끝내 잊지 않겠고요. 제가 이화학교에 밖에 나와서도 이웃임을 자부심으로 살았던 것은 전적으로 학생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것보다 여러분이 저한테 준 교육적 희열의 덩어리는 너무 큽니다. 제가 앞으로 남은 삶에서도 이후에서 받은 그 교육적 희열만 가지고 놀아도 참 제 삶이 풍요로울 것 같거든요. 기훈 씨 고마워요. 여기 우리 동료 선생님들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생활 과정에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티격태격한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죠. 네, 그런 과정에서도 저 끝까지 신뢰해줘서 참 감사드리고요. 리더한테는 억울할 권리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때 억울하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 이야기 한 거는 제가 좀 못나서 그런 얘기 한 거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 다 갚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너무나 많이 격하게 쌓여 있는데 당사자한테 돌리는 게 도리이긴 하나 그런 처지가 못 돼서 그냥 안고 가겠습니다. 제 몸과 마음을 내리는 곳에서 적어도 그동안에 주셨던 것, 쌓인 것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를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의 행복함을 위해서 제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